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쉬는 시간 즐겁게 보내셨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18회 서울 ODA 국제회의 첫 번째 세션 시작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제4차 개발지원총회 결과와 한국의 기여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내빈 여러분, 큰 박수로 저희 좌장님과 연사분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And now I would like to pass over. 그러면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MC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연자분들 잠깐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왼편에 보시면은 줄리안 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총공적 지원 국제포럼 사무국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시면은 올리버 슈랑크 유엔 경제사회국 지속가능 발전 재원국 정책분석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쪽에 보시면은 송지선 국립외교원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송 교수님께서는 이번 세션에 작년에도 참석해 주셨죠. 저랑 함께 아마 참석해 주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번 세션에 좌장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해 행사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작하기 전 앞서서 제 간단한 경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비야에서 열렸던 스페인에서 열렸던 행사에 저도 참석했는데요. 제4차 개발재원 국제회의의 그 행사는 약간 조금 우울했다고나 할까요? 세비야 컨퍼런스에 가는 길까지 조금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적개발 원조의 규모 축소라던가 아니면 지정학적인 어떤 갈등 요소의 부상이라던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분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공적개발 원조의 또 필요성은 동시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그리고 제4차 개발재원 국제회의는 성공적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각지에서 정부 관계자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세비야 컨퍼런스의 결론을 보시면은 그게 아직 최종 목적지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 모든 과업을 이끌고 행동에 나서서 굉장히 진지하게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글로벌 파트너십 주간을 올해 이렇게 주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비야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자간 협력과 다자주의에 아직 기대를 걸고 있다. 그리고 한국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면서 파트너십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겠다. 모든 참여자들과 함께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안 계신 분들과 함께 걸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개발 효과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번 회의의 안건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 효과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개발 협력의 어떤 잠재력을 내뿜도록 할 그런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개발 효과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 결과 문서죠. 세비야 선언이라는 컴프로미스 대 세비야에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GDP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각종 도구라던가 다른 국제기구와의 어떤 실무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 분의 훌륭한 연자분들을 모셨는데요. 이 세 분께서 재원 조성이라던가 개발 효과성이라던가 한국이 국제 원조에서
해야 될 역할 그리고 결과 문서에 대해서 한국의 책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예정인데요. 그러면 처음으로 줄리아 벤님을 모시고 사무국장님은 개인적으로 개발 재원의 아키텍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장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행사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분 동안 개발 재원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총공적 지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의 개발 협력을 추적, 관찰하기 위한 그런 체계가 되겠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용이라던가 ODA를 넘어서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 지원국, 전통적인 공여국이라던가 신흥국이라던가 남남협력국이라던가 아니면 듀얼 프로바이더로 부르는 공여국이자 수용국인 모든 국가를 다 추적 관찰을 하면서 각각의 프레임워크에서 어떠한 협력을 주는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재원 조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혼합금융까지도 함께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먼저 저희 제4차 개발자원 국제회의의 결과 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비야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 이 세비야 약속을 보시면은 명시적으로 글로벌 개발 원조의 아키텍처를 재구성하자 그리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세비야 약속을 굉장히 주의 깊게 여러 번 정독했는데요. 이 결과 문서를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활동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지금 장표에 보시면은 국제 여러 협력 중에서도 총 공적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 장에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총 공적 지원을 활용을 해서 각 국가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자 간의 논의를 좀 더 활발하게 하면서 국제협력에 불을 지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이 핵심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플랫폼과 여러 포럼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도 다시 한번 DCF라는 개발 협력 포럼을 다시 한번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세비야 선언에 담겨 있고요. 저희 총 공적 지원도 이 세비야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총 공적 지원 포럼도 적극적으로 세비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행동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함께 서로 상호 운영성에 있는 데이터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개발 지원을 위한 여러 체계를 만들어가면서 GDP를 넘어서는 그런 협력을 꿈꾸고 있으며 SPA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어떤 개발 원조를 테마로 한 인도주의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럼 어떻게 우리 총 공적 지원이라는 개념이 투명성 그리고 업무 조율 그리고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재원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실 장표는 이 장표를 보시다시피 저희 총 공적 지원의 국제 포럼을 보시면은 개발 도상국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국가별 니즈에 맞는 그런 재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 포럼의 조직 구조를 장표에 표시해 놨습니다. 총회를 보시면은 모든 회원국들, 옵서버 국가들, 데이터 보고 주체들이 담겨 있고요. 운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전통적인 공여국이라던가 공여 수용국, 듀얼 프로바이더라던가 수용국이라던가 국제기관이라던가 이런 각각의 행위자들이 다 운영위의 이름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옵서버는 2개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관도 한 군데서 참여하고 있고요. 노스와 사우스를 각각 대표하는 그런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남아프리카와 EU를 대표해서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여기서 두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균형감 있는 운영위의 조직입니다. 사실 저희 총 공적 지원의 체계에 따라서 구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균형감 있는 조직 어떤 구성을 하게 되면서 논의도 그만큼 균형감을 갖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국제 포럼의 독립성입니다. OECD 지원을 받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OECD가 저희의 사무처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시고 사실 저희 기관과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비용적으로 효율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저희가 도움을 받더라도 저희 총 공적 지원의 운영은 OECD와 독립적으로 그리고 개발 공적 원조위원회랑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을 저희는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럼의 회원국을 보고 계시는데요. 2024년 9월 15일 기준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25년이 제가 24년이라고 적어놨네요. 32개의 국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걸프 지역의 9개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다자간 기구라던가 이런 기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표를 보시면은 옵서버 국가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제가 표시해 두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기관들과 그리고 참여 국가들은 총 공적 지원의 체계에 따른 데이터 보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총회에서 발표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하는 국가들의 숫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6개 국가들과 각종 기관들이 2023년 기준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총회 결과를 보시면은요, 스페인 정부가 마드리드에서 10월 말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10월 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제4차 국제회의 결과물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점검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 총 공적 지원 포럼이 국제 개발 원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도 한번 되짚어 볼 생각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 데이터를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개괄적인 데이터긴 합니다만은 저희의 전체적인 체계의 기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온라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니까요. 자체적으로 나중에 보시고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활동 그리고 프로젝트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세하게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일단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저희의 대표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개발도상국 간에 교류하는 양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3억 5천 달러를 넘어가고 있고요. 국제 공공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2024년 기준 3억 이상을 저희가 투자를 했고요. 공식 그리고 민관 재원 조성은 저희가 별도로 구분을 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5년치가 축적이 되었고 이제 6년차 데이터가 취합이 될 텐데 이렇게 데이터가 추적이 되면서 경향을 분석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항상 주요 지표에서 얼마나 성장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만은 그 밖에 여러 지표들도 볼 수 있으며 오른쪽에 이 장표를 보시면은 양어 그리고 비양어의 비중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다 축적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총 공적 지원은 IMF의 양어 차관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ODA의 공식 정의를 따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장표를 보시면은요. 그러면 각각 국가별로 개도국 사이에서 어떻게 재원이 오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먼저 보시면은 각각의 지역별로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퍼센테이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라던가 아니면 이런 주요 분쟁 지역으로 많은 원조가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장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저희는 국제 개발 협력을 다양한 형태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 지원을 모든 제공자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남남 협력의
정보를 이집트 내에서 섹터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게 저희 자료의 가장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총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눠서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일단 이 장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 상단 쪽에 적어놨는데요. 저희 총공적 지원 국제 포럼은 단순히 공여국 차원에서 측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즉, 개발 원조 차원뿐만 아니라 어떤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지원을 각각의 지역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개도국 간 그리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 필러 1, 필러 2로 저희는 구분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얼마나 개발 원조가 확장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 지원하는 그 폭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의 국가별로 초국가적인 원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명확히 데이터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장표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저희의 이런 체계들이 개발 원조의 투명성을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세 가지 예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 세 개의 워크 스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SP라고 하는 세비야 선언을 위한 행동 선언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총국정 지원 사무처와 국제 투명성 사업 그리고 UN 사무처에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 세 개 국가가 모든 UN 기구의 재원 조성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나 보고 사업을 들여보면서 서로 상호 운영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국가와 그리고 기관들이 어떻게 보고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워크플로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시스템별로 서로 목적성이 다르고 취합하는 데이터가 다를 거고 또 들여다보는 그런 대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취합하기 위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글로벌 지속가능 개발 목표 지표를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17.3.1번 목표를 보면 추가적인 재원을 통해서 개도국을 다양한 재원을 통해서 도와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 총 공적 지원을 UN 통계처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정보들을 다양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에 제공을 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총공적 지원 국제 포럼은 남남 협력 지원국들과 함께 UN Voluntary Concession Framework라는 그런 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토스티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의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는 17개 남남협력 참여 국가들이 참여를 하면서 저희 쪽에 데이터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은 토스티가 여러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바이오디버시티 프레임워크라던가 UN 글로벌 컴팩트라던가 이런 쪽에서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토스티를 사용을 해서 국제 재정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달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고위 포럼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취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총국적 지원의 가장 특별한 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지원을 받았고 주었는지를 보면서 수원국 입장에서도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실 개발도상국에서 오랫동안 이런 체계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양인지 그리고 각각의 지원은 어떤 식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2024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고요. 세비야 선언 이후에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습니다. 1차 검토를 보시면요. 모든 수원국들이 참여를 해서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떤 재원 조성을 했는지를 봤고요. 각각 국가별을 분석을 하면서 민간 재정이 얼마나 동원이 되었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제가 그 데이터 예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토스티는 계속해서 개발도상국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측정치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2024
2014년에서 여러 가지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통합을 해서 통계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자라는 그런 제언이 있었는데요. 이 통계 측정치를 보면은 환경 사회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저희가 바라봤습니다. 세비야 선언에 정확한 그런 산출식이 나와 있는데 그 산출식을 보시면은 저희의 지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 공식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인당 GNI라던가 아니면은 불평등을 감안한 HDI 수치라던가 유엔의 다차원적인 취약성 지표라던가 노트르담 글로벌 어댑테이션 인덱스라던가 이런 지표들을 저희가 계산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개발국 그리고 중소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산식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우리가 개발 원조와 관련된 여러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풍성한 논의를 했었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슬라이드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하나 남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공동으로 행동에 나서서 글로벌 협력 재원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세비야 선에 맞는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인데요. 저희가 보기에 총 공적 지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주인의식을 강화시키고 투명성과 포용성을 강화시키는 개발 협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주인의식이 향상되면은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로 총 공적 지원 국제 포럼은 포용적인 가버넌스를 만들었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측정을 할지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만들었고 또 의사결정을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검토 메커니즘도 꼼꼼하게 만들었고 수원국의 시각을 측정 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주인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을 보시면요. 저희 총 공적 지원은 각각의 사업별로 다 공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투필러라는 이름의 저희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명성이라는 것은 더 폭넓은 수요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투명성을 개선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총 공적 지원 국제 포럼은 모든 공적, 비공적 재원 조성 과정을 담기 위해서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포괄적인 재원 조성이 공여국에서 수원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 포럼을 저희가 개최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민간 조성도 저희가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더 몇 달 이후 계속 분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총 공적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패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Julie. 네, 줄리아 사무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어서 좀 줄여주셨는데 18분에 딱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토스티의 접근법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포용성 그리고 포괄성, 데이터의 포괄성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통적인 ODA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도국 그리고 선진국 수원국이 함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인상 깊은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핵심 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토스디가 두 개의 FFD4에서 나온 두 가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투명성, 포용성, 국가 주인의식 이런 것들 말씀 주셨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들어보니 결국 효과성 원칙, GPEDC의 효과성 원칙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다음 연사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앙크 과장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실 텐데 유엔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 세비야 약속, 세비야 선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초청해 주신 한국 정부 그리고 코이카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오늘 제 발표의 주제는요. 세비야 총회 제4차 개발지원 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세 가지 차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현재 저는 사무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회원국 소속으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핵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를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개발 협력 차원에서 보고자 하고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세비야 약속이 개발 협력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열린 질문을 하나 던지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그리고 커뮤니티의 우려사항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비야 총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세비야 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을 세비야에서 배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컨퍼런스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재원총회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 그리고 커뮤니티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 이 문제에 관한 에너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컨퍼런스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 문서, 세비야 약속이라고도 하는 결과 문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회원국들이 함께 동의하였습니다. 190개국이 함께 동의하여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세비야 약속이고요. 그리고 이미 세비야 플랫폼 for 액션, 즉 행동 계획, 행동을 위한 세비야 플랫폼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과 문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국가들의 기관 그리고 조직들이 이 플랫폼 for 액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문서 내에 우리가 동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문서를 더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0개의 이니셔티브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는 이미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비야 약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물론 이 결과 문서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방대한 양을 담고 있습니다. 7개의 행동 분야가 있고 아주 상세한 약속들이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핵심 스텝으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투자의 촉진, 촉매 역할을 하자라는 겁니다. SDG 투자 갭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채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위기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현재 많은 국가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아키텍처 개혁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제 금융 아키텍처에 국한된 내용이긴 했지만 국가 차원의 개발 협력 아키텍처 개혁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개발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 촉진에 관한 것인데요. 4조 달러의 현재 SDG 파이낸싱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즉 다자개발은행의 대출 그리고 차관을 3배로 늘리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격차, 갭을 줄이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들의 지원을 배가해서 GDP 대비 세율의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면 저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수조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잘 국가들이 이를 잘 관리한다면 수조 달러에 달하는 부분을 우리가 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런 재원 격차에 대해서는 앞선 연사분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민간 투자를 동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주안점은 제대로 이를 확보하고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개발 협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ODA도 한 가지 역할을 분명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세 가지 약속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약속 모두가 촉매적 역할을 통해서 개발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원의 이전이 아니라 양허성 차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국가가 자체 재원을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약속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공공 파이낸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공재 혹은 재원 유치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다자개발은행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대규모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채 위기에 관한 것인데요. 개도국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그리고 세비야 총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야심찬 패키지를 내놓았었습니다. 이런 부채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본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이런 개도국들이 현재 차관 비용이 굉장히 조달 비용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있는 국가들을 돕고자 하고 이 아키텍처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라든지 그리고 동시에 이런 개도국 수원국들의 이야기들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채 관련된 논의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채 처리에 관한 이야기들도 저희가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발 협력과 쉽게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양어성 재원 조달, 재원 제공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어성 재원 제공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이 시장에 가서 재원을 조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부채 위기가 압박을 더 개도국에게 가하고 있고 개발 협력에 대한 압박이 더 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자 차원의 양어성 재원 조달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이런 부채 위기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위기는 높습니다. 그래서 MDB의 다자 개발은행들의 양어성 차관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부채 위기 해결을 못한다면 우리가 개발 협력을 위한 양어성 차관, 양어성 자금을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 개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개도국들이 유엔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 그리고 파이낸싱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는 거버넌스 그리고 국제금융기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개발 협력과 크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개발 협력 관련 글로벌 논의에서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려 깊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국가 아키텍처가 어떤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주도해서 이런 개발 재원을 새로운 플랫폼에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발표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 약속, 세비야 총회의 결과는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현재 충족되지 못한 파이낸싱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동시에 상당히 많은 공급 측면에 압박이 있습니다. ODA 예산이 크게 삭감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몇 가지 차트를 보내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몇 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파이낸싱 격차에 대해서 재원 조달 격차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로 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원 그리고 양어성 ODA의 공급에 제한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양어성 재원의 양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압박이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퀄리티 즉 품질 측면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자개발은행의 양어성 혹은 비양어성 재원 조달 관련된 내용을 지금 차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비양어성 조건으로 이런 재원들이 조달이 더 많이 되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DB가 점점 더 이런 자산을, 이런 재원 조달을 더 늘려나가고 있긴 합니다. ODA 같은 경우는 사실 수원국에게 제공이 되는데 다른 목적을 갖고 제공이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성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재원 조달처에서 많은 것을 제공하는데 거래 비용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효과성 원칙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 정도이고 우리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 포켓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양이고요. 두 번째는 품질과 효과성이고요. 몇몇 분들께서는 아실 텐데 이 액션 에리아, 즉 행동 부분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개발 협력인데 국제 개발 협력 및 개발 효과성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품질에 대해 강조를 하는 것이고 개발 협력의 효과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품질과 양이 있고 동시에 아키텍처에 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짧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ODA가 삭감되는 트렌드를 우리가 되돌리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연사분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단기간에 나타나긴 어렵겠지만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ODA 삭감 트렌드를 되돌리려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ODA 품질에 관한 의지도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ODA 프로그램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개도국의 우선순위에 부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의지, 강력한 언사들이 남남 협력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런 협력의 규모를 키우는 것도 우리가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정말 큰 약속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자은행 개발들이 이런 NDB의 연간 차관 규모를 3배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개발은행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현지 통화로 차관을 제공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효과성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 효과성을 강화하자라는 것인데요. 오래된 원칙이 있습니다. 개발 효과성 관련 원칙이 있는데요. 이번 세비야 총회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절화를 줄이자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 총회에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시스템이 그리고 국가 시스템과 국가 전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다자 체계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자개발은행과 같은 이런 곳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수평적인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품질과 양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줄리아님께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글로벌 차원이 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국제사회로서 이 의지를, 약속을 생각하고 이끌어갈 것인가, 이행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유엔으로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이니셔티브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수원국들이 함께해서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모든 차원에서 이 활동들이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아주 강력한 주안점을 국가 리더십에 두고자 합니다. 이 리더십은 아주 오래된 이해를 기반으로 바탕으로만 가능합니다. 국가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국가의 계획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국가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국가 우선순위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 간 플랫폼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정말 잘하고 있고 어떤 플랫폼은 잘 안 되기도 하는데요. 모두가 다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새로운 모달리티가 있습니다. 이 모달리티가 이런 원칙을 우리가 모두 동의한 이 원칙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세비야의 패키지인 것이고요. 이미 말씀 주셨지만 세비야 총회는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도전 과제와 우리가 당면한 질문을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좀 남기고자 합니다. 자, 몇 가지는 남기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모두가 커뮤니티로서 생각해봐야 하는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협력이 당면하고 있는 압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보다 더 많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두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다양한 전문가 그룹 포럼을 통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 협력의 더 큰 내러티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 개발 협력의 개념은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아주 적은 희귀한 희소한 자원을 할당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든 답을 저희가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협상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을 하려면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ODA 개발 협력은 일종의 기부 활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종의 국제 연대 활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런 지원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지원을 제공한다라는 내러티브도 들어 있습니다. 상호 이익이라는 관점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협력의 주안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빈곤이 될 것인지 이를 해결해서 국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를 넘어서서 컨버전스 융합으로 넘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공공재를 더 제공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위기가 보다 더 많은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를 답변을 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제한적인 지원을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비야 총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었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완벽하게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하는 시작점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공통의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협력의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다 이걸 동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 협력이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공공재를 위해서 이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 글로벌 공공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제 생각에 이게 여기에 대한 완전한 대응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대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량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한 바 있는데요. 개도국 같은 경우는 높은 우선순위 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신의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개도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제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자급과 관련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과제 그리고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대응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패키지 아이템은요. 효과성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 동의하지 않아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원칙에 관한 것인데 이 원칙은 모든 파트너가 다 잘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면 여전히 이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이 원칙을 우리가 활용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할 게 더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 국가의 주권의식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일관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분절화를 줄일 수 있을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공여국의 일부 그런 압박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저희가 세비야 총회를 통해서 저희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는데 사실 어떤 식으로 실질적인 공여국의 압박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납세자들이 이런 개발 지원 공급에 있어서의 의문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할 일이 아직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단순히 원칙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고 원칙에만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질문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도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질문을 주셨으니까요. 나중에 저희가 논의할 때 반영을 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부산 포럼에서도 또 논의를 이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세비야에서 현황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몇 가지 슬라이드를 저도 가져가서 나중에 제 발표에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IP 문제를 제기하시지 않으시면 제가 나중에 좀 빌려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발표를 들었을 때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발표자님께서는 어떠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세비야의 결과물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분절화에 대한 문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개발의 효과성에 대해서 분절화가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도 이 지점에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공적 개발 원조의 효과성을 높여서 개발 파트너들에게 좀 기여를 하고자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마지막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원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한국 정부의 ODA 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절화 문제를 해결할지도 좀 언급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외교부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지막 발표하는 게 항상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이미 다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룰 게 많이 남지 않아서 항상 마지막 발표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 발표 주제는 한국 정부의 ODA 전략 및 정책 방향으로서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도 한국 혹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4차 국제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나눴고 한국은 그럼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조금 다른 협력과 조율을 잘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4차 개발지원 국제회의를 봤을 때 생각한 것들이 이 장표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개회사 때도 그리고 이전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4차 회의를 통해서 다자주의적인 재원 조성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한 달성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 결과 문서를 보시면은 어떤 규범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개발 파트너에게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결과 문서에서 이미 보셨겠습니다만은 국제 개발 원조의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적인 어떤 재원 조작이라던가 아니면은 민관 금융을 조달을 해서 과학 혁신을 이룬다던가 아니면 국제 협력을 활용한다거나 다양한 차원들이 논의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비야 협력은 규범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자주의적인 어떤 어젠다를 제시를 해서 글로벌 대지역, 소지역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4차 국제회의의 세 번째 어떤 결과물은 이번 4차 회의야말로 파트너 국가들 혹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특정 어젠다 혹은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나누면서 단순히 이 결과물의 어떤 이행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제17번 목표를 함께 이행하자라는 의지를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재정적인 의지가 개도국에도 있어야겠지만 파트너 국가들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수준에서 결과문서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과 그리고 행동 계획들이 결과문서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이를 현실에서 구현화하기 위해서는 실무자 단에서 그리고 리더 단에서 재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주요 개발 협력의 효과성이라는 원칙입니다. 제가 마지막 세션에서 GPDC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효과성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 개발 협력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보시면은 유사한 그런 얘기들과 원칙들이 계속해서 핵심 원칙으로 강조가 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논의가 지난 한 20년 동안 있었다고 보는데요. 이전 발표를 해주셨던 올리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적 개발 원조의 역할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제가 든 생각 중에 하나가 한국 역시도 지금 주요 개발 원조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130개의 행동 중심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130개 이니셔티브가 결과문서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행동 중심의 이니셔티브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경험, 비교 우위, 그리고 각 국가의 이해관계를 다 반영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가국이든 아니면 주유국이든 만족을 할 수 있는 결과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이니셔티브를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탄탄한 바탕을 두고 있고 명시적인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들이 다 결과 문서의 협상을 통해서 잘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과 기관들이 주무기관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면서 더 강력한 파트너십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간의 필요함을 다시 강조했고, 한 번 더 연대감을 강화해서 어떤 특정 사안에 노력을 해보자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요 도전 과제로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사실 이거는 좀 더 공역의 시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결과 문서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안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공적 기금 아니면은 민간 기금 아니면은 차관 등 다양한 그런 여러 도구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서로 간의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 문서는 합의에 따라서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어떤 이견이 특정 사안에 있더라도 아니면 어떤 특정 공여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에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뜻을 갖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로 간의 시각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가 아마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자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이거는 기조연설에도 짚어주신 적이 있었고, 우리가 최종 목표는 같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원조 효과성을 사용하겠다라는 주요 어떤 목적들은 저희가 정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접근법이 좀 다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개발 협력의 어떤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도 그랬고 이제 곧 열릴 부선 포럼에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두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서로 간의 어떤 개발 원조국 간의 차이를 이해를 하고 시각 차이를 잘 이해를 해서 개발 협력을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서로 간의 시각 차이를 좀 좁힐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국내의 어떤 이해관계와 상황의 변화인데요. 이거는 몇 번이나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단순히 이 세비야 결과 문서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2030년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특히 지금 국내의 각종 사회 정치적인 상황이 공여국 내에서 급변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개발 협력이라는 것이 2030년 이후에도 정말 중요한
재원이고 이게 있어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들을 대중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이제 다자간 그리고 다자주의적인 파트너십인데요. 이러한 모든 도전 과제들을 우리가 다 잘 논의를 해서 2030년 결과 문서나 그 이후에도 잘 반영을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께 한국이 그럼 어떠한 전략을 짜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월이었죠. 이번 달에 새로운 정부가 123개 국정 우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영어로 번역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국정 우선 목표를 보시면은 실리적인 외교를 위해서 외교를 활용해서 국가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 123개 중 120번째가 외교 강국이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 각종 주무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책 목표 같은 경우에는 그 세부 내용을 보시면 명확한 목표들이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외교의 저변을 확장을 하고 수단을 다양화해서 책임감 있는 기여를 국제 도전 과제에 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적인 역할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새로운 남북 협력을 위한 정책 플러스 정책을 발표를 하고 또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지역별로 만들겠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또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화, 안보라던가 기후, 환경, 사이버, 그리고 인권에 신경을 쓰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ODA를 구축을 해서 양도 늘리고 질도 늘리겠다. 그리고 전략적인 제도를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글로벌 도전 과제와 마주했을 때는 ODA의 활용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전략적인 재정 상황에서도 제한 과제가 있지만 전 세계적인 규범 차원에서도 약간의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다차원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ODA가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ODA 전략을 말씀드리면 한국은 5개년 중기 전략이 있는데요. 정부는 현재 차기 4차 전략을 만들면서 이제 최종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국의 전반적인 현 정책 그리고 글로벌 개발에 대한 접근법, 협력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한국이 그동안 어떠한 기여를 국제 재원에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규범적인 차원의 기여, 그리고 두 번째로 실질적인 재원 차원의 기여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마지막 세션에서 저희가 한 번 더 나눠볼 예정인데요. 그리고 이후 부산 포럼에서도 자세히 좀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각종 계획들을 이행을 하면서 여러 파트너와 함께 효과성 원칙에 따라서 GPDC라는 원칙에 따라서 이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GPEDC의 원칙이라던가 아니면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을 때 어떠한 기회들이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도 했었고 각자의 경험도 나눴고 한국의 ODA의 경험도 나눴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해당 원칙들을 다른 개발 파트너들 원조기관에 확장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재무 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일단 저희 OEA 전체적인 재원 구조의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확대를 하겠다는 기존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민간 분야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민간의 재원도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혁신적인 재원 조성 창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 그리고
노력, 리소스, 동원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 이런 자원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여러 파트너와 함께 민관 협력 형태로 재원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노력도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어떤 그런 흔들리지 않는 의지, 노력이 리더 차원에서도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방향성을 고민한다고 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재원을 조성해야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 반드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존의 ODA 채널은 잘 유지해야겠습니다. 결과문서라던가 아니면 다른 연자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전통적인 재원이 빈곤 퇴치 그리고 인권 보호에 너무 중심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세비야 선언의 결과 문서에서도 이러한 전통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17.7 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발 재원의 다변화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재원을 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여러 다양한 메커니즘이 지금 여러 공유국에서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수합 형태의 어떤 차관 형태 지원이라던가 여러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한국이 고려를 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 국내적인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문저라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미 해주셨는데요. 결과문서를 또 보시면은 단순히 국제 협력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주변도 봐야 된다. 개발 협력과 연관된 여러 이슈를 함께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결과문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이라는 것이 별도의 장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하나 잡혀 있고요. 다른 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공여국 차원에서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도 각종 ODA, BODA 정책 간의 일관성이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내 국제 파트너십의 강화입니다. 세비야 선언의 결과문서에서도 보시다시피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엔의 역할이 점차 강해질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도 공역으로서의 역할이 더 확대될 텐데 다양한 플랫폼에 참여해야 됩니다. OECD, UN, GP, EDC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다양한 포럼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내적인 차원에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여러 다양한 민간 차원의 행위자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정책 일관성과도 걸려있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탄탄한 지원이 국내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대중의 어떤 지지라고나 할까요? 원조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지난 몇 년 동안 조금 하강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 입장에서 대중에게 국제 원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ODA가 필요한지, 특히 이 시점에서 ODA가 왜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서로 이해 부합을 하든지 한국에도 파트너 국가에도 왜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효과성이라던가 개발 효과성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단순히 이러한 개발 효과성을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원칙을 실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실현화하게 된다면 더 강력한 개발 임팩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파급 영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일관성 그리고 업무 조율을 저희가 잘 염두에 두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열어 나가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송지선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이외에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전산 시스템 통해서 질문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저희가 앱을 통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외교부 공식 담당자로서 한국의 정책이라든지 미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송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저희는 저희의 5개년 계획을 재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이행이 될 예정입니다. 5년간의 계획입니다. 네, 그 중에 주안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정책 방향 중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바로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저희 자체 ODA 시스템 내의 분절화를 해결하는 게 주요 주안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 기관이라든지 민간 역시 다른 유형의 지원을 개도국에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좀 큰 혼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지 차원에서 큰 혼선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자체 ODA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보다 더 높은 품질의 ODA를 제공하고 ODA 그 넘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몇 개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발표자분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몇 개 저희가 받아보았습니다. 네, 줄리아 사무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So can you 지금 질문이 화면에 띄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어떻게 이 상호 운영성과 투명성을 잘 유지를 하면서 국제협력의 데이터를 추적을 하는가, 기존 ODA를 어떻게 벗어나서 데이터를 취합을 하냐. 기본적으로 일단 함께 논의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측정을 할지 기준부터 정하는데요. 굉장히 조금 기술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논의겠습니다. 어떻게 측정을 할지 개발 원조에 대한 기준부터 먼저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걸 보고를 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아마 USSD가 여기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존적인 ODA 체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그걸 기틀로 삼아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취합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 너무 복잡을 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총국정 지원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개발 원조, 재원 조정이라던가 어떤 지역에서 개발 협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글로벌 차원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각각의 파트너별로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런 것들을 보고의 어떤 틀로 만들어서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데이터를 제출하게 되면서 각각의 데이터의 상호 운영성을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좀 더 투명하게 개발 원조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Okay, thank you, Julie. 네, 줄리아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포용적인 토스디의 관점 그리고 방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DAC 역시 개혁을 통해서 보다 더 포용적으로 변화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체적인 데이터 수집 그리고 증진에 있어서 더 개혁을 하겠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융합을 볼 수 있는데요. 보다 더 포용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산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그리고 다음 질문은 올리버 과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 발표자분들이 질문을 읽고 좀 소화하시는데, 그리고 답변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네, 질문 먼저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 하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답을 하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 플랫폼 말씀드렸는데요. 세비야 약속을 통해 제시한 그런 모달리티가 있었는데요. 국가 차원의 개발 협력을 준비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국가가 전략을 제시하고 계획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 플랫폼이 마련이 되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함께하고 이 국가 계획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실에서 이 질문을 주신 걸 보면 현실에서는 물론 이런 관계가 힘의 관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권한의 관계가 있을 텐데 국가 차원의 플랫폼에서는 이런 권한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 플랫폼들이 실제로 공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공여자들이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국가의 주권의식을 상승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영향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쉽게 극복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하나 제안을 말씀드리자면 세비야 약속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 플랫폼이 보다 더 많은 국가 파트너들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하나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국가개발은행이었던 겁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국가 플랫폼을 통해서 성공했었던 것들, 그리고 강력한 국가 기관들, 예를 들면 국가개발은행이라든지 이런 곳들의 실질적인 전문성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더 균형 잡힌 논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대화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좋은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각각 다른 행동 분야에 따라서 방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국가 재원 조달 기관들 같은 경우도 아키텍처의 좋은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기관들도 보다 더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은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이런 기관이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은행이라든지 다자개발은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명히 향후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송지성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질문인데요. 두 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긴 것도 긴데요. 답변하기 좀 쉽지 않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냐?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ODA 분야의 각종 기관 간 업무 조율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개괄적인 차원의 어떤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메커니즘은 이미 있습니다. 분절화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단에서는 저희가 각종 방안들을 통해서 시너지적 효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정책의 어떤 중첩을 막기 위해서 저희 외교부 같은 경우에도 따로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제가 지금 플랫폼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에 특정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플랫폼으로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OEDA 전반적으로 조금 업무의 조율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조율이 잘 돼야 되는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 위원회라는 것이 대통령 주재로 원래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메커니즘을 저희는 갖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ODA와 관련된 각종 기관들과 그리고 부처들이 전반적으로 참여를 해서 ODA 그리고 BODA에 대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방향성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업무의 조율을 할 수 있는 자리라던가 회의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겠죠. OD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외교부가 관장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국제 개발을 위한 저희
국무총리 산하의 어떤 그런 기관이라던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그런 메커니즘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각각의 그런 업무들을 잘 조율을 하고 있고 서로 간에 어떤 진행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파트너십 모델은 인도 태평양의 다른 국가들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가? 제가 보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삼각협력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막 나타나기 시작한 인도 태평양의 어떤 공영국이라던가 글로벌 사우스에 좀 집중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심점이 되는 국가가 각각의 지역별로 마련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삼각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 아니 여기서 그냥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 I guess.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믹타 관련된 건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남남 협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모델로 개발을 함으로써 남남 협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희 한국에 있는 기관들도 남남 협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긴 그렇지만 대부분이 논의가 필요한 그런 열린 질문이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빨리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발표자분들께서 좀 보실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not a test, so 네, 조금 살펴보시고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are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토스트에서는 국제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논의를 주류화시킬 것인가?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UNFAD에서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관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러한 새로운 측정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 방문도 많이 했고요. 뉴욕도 저희가 직접 가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제 발표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 설명할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요.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DA 시스템에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독립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도움을 좀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신뢰를 형성하는 건 물론 시간이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협력의 포럼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목적으로 잡고 있어서 이 부분도 UN 대사도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기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 포럼이 주류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표준화를 만드는데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투명하게 오픈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평에 다 열려 있어서 항상 환영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조금 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도가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 데이터의 퀄리티에 대한 지적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비평들을 저희가 다 수렴을 해서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메커니즘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표에 보시면은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 전체적인 퀄리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체적인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신뢰를 서로 쌓기 위한 어떤 파일럿 단계에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도 시민사회로부터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라는 것이 사실 오늘 사회에서는 가장 토스트의 큰 힘이다라고 보는 것이요. 이 시민사회에서 얘기해줬던 원칙들을 현실에서 저희가 많이 반영하면서 많은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속 질문 있습니다. 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 세트를 지금 만들어가면서 개발 원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 DCD에서도 사실 데이터를 잘 구축해 놓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개발 원조에 대한 측면은 잘 그쪽에서도 정리해 두고 계신데 혹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앞으로도 뭐 잠재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막 만들게 되다 보면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목표 중에 하나로 보시면은 상호 운영성이라는 데이터 시스템을 목표로 하나 잡아놨습니다. 이 상호 운영성이라는 것은 모든 개발 원조에 참여하는 다자기관이라던가 아니면은 국가들별로 뭐 전통적인 공여국이라던가 남남협력의 공여국들이 있을 텐데 모든 국가들이 국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뭐 국회라던가 의회라던가 이런 것들에 보고를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데이터 세트는 다 각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기관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국제 개발 원조에서 각각 기구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닥이라던가 ODA라던가 서로 여러 가지 저마다 목적별 맞는 뭐 남남협력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앵커다드라던가 이런 데이터 세트를 마련하고 계시는데요. 세히브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이니셔티브도 있고요. 남미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남남 협력과 관련된 데이터를 따로 또 모으고 계시고 또 민관 협력 중에서 민간의 데이터만 따로 모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에 취합을 해줄 중심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취합을 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국가별로 지금 어떻게 데이터를 제출하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똑같은 데이터를 5번, 6번 제출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상호 운영성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기록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보고 여건을 보면은 어떤 국가에 내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통 분모만 저희가 잘 정립을 한다면 데이터의 품질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관 간에 좀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서로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토스에서는 그런 소통 역할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최대한 편하게 보고할 수 있는 요건들을 잘 정리해 드려서 한국이 됐던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 됐던 보고를 잘 하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So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디에서 파트너십이 이런 측면을 다룰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올리버님께 질문을 또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 갖고 한번 보고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미 첫 번째 질문 때 제가 답을 같이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더 정합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국가적 차원의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아키텍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특히 다자 기구들의 그리고 이 수평적 기관의 이런 기관들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분절화도 시스템 내 분절화도 절감을 해야만 하고요. 그래서 다자 성격을 지닌 이런 개발 재원 조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요. 국가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오후의 세션에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요. 통합
재원 조달 프레임워크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역시 하나의 방법으로 국가에게 도움을 제공해서 해당 국가가 강력한 국가 전략을 만들고 국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지원해서 좀 파편화되어 있는 그리고 이미 있는 그런 재원 조달 계획을 더욱더 뒷받침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니즈를 공유국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가 플랫폼은 제가 국가개발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이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플랫폼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서 이런 다이내믹스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시민사회도 정말 중요한 참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플랫폼은 투명해야 되고 다른 이해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물론 이런 도움을 통해서 공유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그런 압박, 압력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올리버님 그러면 IC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맥락에서 말이죠. RC입니다. 레지던트 코디네이터 지역 코디네이터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유엔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조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 상주 코디네이터 분들께서 조율 업무를 하십니다. 모든 유엔 주체들의 그리고 국가 간의 이런 기여라든지 엔트리 포인트 관련해서 많은 걸 조율해 주십니다. 정치적 차원에서도 조율을 해주시고요. 동시에 이런 조율, 조정 활동을 통해서 유엔 정말 규모가 큰 유엔 기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 분들께서 저희의 활동이 국가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항상 조율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협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엔과 호스트 국가 간에 되어 있고 그래서 상주 코디네이터 분께서 유엔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 특별 문제가 있을 때 조율된 방식으로 모두 다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UNH의 회의도 있을 예정인데 그때 이런 RC 분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또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일부는 좀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일부는 정말 중요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RC 시스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선순위를 갖고 더 강화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자체적으로 이런 분절화를 줄이는 데 있어서 RC 분들을 정말 많이 활용할 겁니다. RC 분들의 역할 물론 이런 논의를 저희가 UNAID 차원에서 했지만 RC 분들 같은 경우도 단순히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여자별로 파트너십이나 혹은 수원국과의 조율 파트너십, 수원국 기관과의 조율 파트너십도 정말 중요한 업무로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송지선 교수님께 드립니다. 질문 읽어보시고 답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답변이 정말 궁금합니다. Thank you.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혁신적인 재원 모델이라고 딱 했을 때 드는 생각은 일단은 기존의 모델을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실험한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공여국들도 목적성 어떤 재원 조성을 많이 해보고 시도를 해보셨을 텐데 각종 민관 창구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저희가 해결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차관을 사용한 적도 있었고 아니면은 우리가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좀 더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도 있었고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한국에도 적용이 될까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거는 코이카에서 이미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결과 기반 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서로 다른 재원 조성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고 그런 어떤 파일럿 기간이 끝나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다른 섹터 아니면 다른 이행 기관까지 확대 적용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십 전략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자면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두 번째 질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ODA 프로젝트 수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이 그리고 다른 신흥 공여국과 공통점 중에 하나가 경험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각 국가별로 개발의 경험은 다르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분야별로 전문성이 달라서 그 경험을 공유하고 싶으실 텐데 만약에 한국들이 그런 신흥 공여국들과 함께 서로 모여서 서로 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면 그거 자체로 하나의 어떤 이니셔티브가 돼서 아니면 뭐 공관이라던가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이런 건 초안을 만들어서 유엔이라던가 OECD에 보내게 된다면은 좀더 확장성 있는 그리고 적응성 높은 글로벌 차원의 이니셔티브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규제 아니면 규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도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좌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발표자분들께서는 발표를 정말 시간에 맞춰서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시간을 초과해버린 것 같습니다. 몇 분 세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주신 모든 이 발표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몇 분의 요약을 다 하긴 쉽지도 않고 이미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좀 토론을 통해 부각된 내용 몇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는 도전과제 당면에 있고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파트너십이 필요한 그런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전체적인 개발 재원의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성, 개발 협력의 효과성도 염두에 두어야만 하고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활발한 토론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연사분들은 물론 참석자분들 모든 분들께 좋은 하루 보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명한 가을 공기와 하늘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세비야에서의 경험과 유일하게 다른 부분은 바로 날씨일 겁니다. 스페인 세비야에서는 너무나도 더웠던데요. 거의 40도가 넘는 기온이었는데요. 근데 이곳 한국은 날씨가 정말 좋고 시원하니까요. 그리고 나가셔서 좋은 날씨 만끽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 정말 즐겁게 보내시고 편안하게 묵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연사자분들 모두 귀중한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좌장님과 모든 연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